저는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 근대 인물에 처음부터 관심을 가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 출발은 이제 그 사회경제사, 특히 지방재정입니다. 오늘날 이제 지방자치 시대인데, 요즘 우리나라 재정을 보면 지방이 뭐랄까요, 재정이 너무 어렵고 또 지역 불균등 때문에 너무 서울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과거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집권 국가이다 보니까 모든 물류라든가 재화가 서울로 몰리고, 그러니까 지방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 1861년에 밀란이 일어났는데 다들 이제 삼정이 문란을 해서 국세의 문제가 아니냐, 너무 많은 부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근데 저는 그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국가재정 위기가 오면 중앙에서 더 이렇게 많이 빼가요, 지방에서. 그럼 지방이 어려우니까 지방의 재정마저도 이제 어려울까 향리들이 그걸 벌충하기 위해서 민들에게 전가하게 되고, 그렇게 일어난 게 임술밀란, 1861년 밀란이라서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쓴 게 제 박사학위 논문이었고, 훗날 제가 이제 500매를 더 더해가지고 이 악한의 대우재단을 지원받아 책을 낸 게 한국 근대 지방재정 연구입니다. 근데 다행히 이게 2개 학술상을 받았어요. 2개 이병도 박사가 수여하는 상인데, 이걸 받으니까 다들 굉장히 실증적인가 보네. 문제의식만 강한 게 아니라 실증적인, 그래서 다행히 받아서 그때 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제 책장을 꾸리고 진단학회 회원이 됐습니다. 종신 회원이. 그래서 두고두고 고맙고요. 저 디자인을 만들 때도 아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지방을 뜻하다 보니까 규장각에 있는 1860년대 지방 지도를 활용했어요. 제일 예쁜 지도예요. 저기 어느 지역인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전주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책을 낸 게 그 일반인들하고 이제 많은 그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이버 쪽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팟캐스트를 했습니다. 그 스튜디오는 창작가 비평서 했는데 지금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에 들어오면 오디오 클립에 들어가면 그 역사 탐구 생활이라고 있는데요. 그 제자하고 둘이서 이렇게 서로 토론한 팟캐스트입니다. 근데 반응이 좋았는지 책을 내자고 낸 게 한국 근대사를 꿰뚫는 질문 29개입니다. 그래서 1860년대 고종치기부터 1919년까지 쭉 글 모았는데 질문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반응이 괜찮고, 그래서 제가 공무원 연수에 나가면 꼭 소개합니다. 지하철 타고 다닐 때 들을 수 있다고요. 이게 mp3고 다운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나가는 책이라서 저도 아끼는 책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이번에 발표하는 거는 5종의 동학사긴 한데, 늘 한국 근대사를 바라보면 개혁운동이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의 개혁이고 또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린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 개혁 얘기할 때 아래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의 개혁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 어윤중을 가지고 썼어요. 어윤중이 60년대, 70년대, 특히 80년대, 90년대 그 실제로 본인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당시에 폐단이 뭔지, 과제가 뭔지, 이걸 이제 스스로가 암영화사가 되고 또 노력하면서 했고, 특히나 이제 중국 관계, 일본 관계 때문에 중국을 가고 일본을 갔어요. 그러면서 어떤 근대 교회랑 청사진을 가졌고, 그러나 이제 역사학에서는 기껏해 온공개화파, 뭐 친청파, 나중에는 뭐 친일파 정도로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데, 저는 이 양반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가보개혁의 재정개혁의 실질적인 책임자였고, 또 농민군과 타협하면서 문제를 풀어놨던 장본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아간파천 때 여기에 정적들이 이제 제가 봐도 이제 이범진 같은 인물, 그러니까 같은 애국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선이 다르다 보니까 그 충돌 속에서 암살당한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걸 이제 그 양반 일대기를 밝힌 겁니다. 어윤중과 그의 시대고, 그래서 이분 때문에 보훈까지 갔어요. 이 양반이 성장한 곳이 보훈이거든요. 보훈까지 쫓아다녔는데, 휴가 핑계대고 이제 식구들 가는데 아들 녀석이 그러더라고. 이게 휴가 맞냐고. 이거 아버지 답사온 거지. 우리가 여기 왜 왔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보훈에 있는 법주사에 가서 한번 구경하고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죽었던 장소까지 갔어요. 용인에서 죽었거든요. 암살당했는데 현지까지 갔었어요. 동네 이름이 어살이에요. 물고기 어자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니 정말 어씨가 죽었네. 그러니까 한번 용인에 가보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어살이 동네가 있습니다. 어윤중과 그의 시대인데, 함정업 씨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중시조가 다르다고. 그래서 야씨 중시조도 딸이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책들 나왔고요. 아칸에 또 하나 책을 낸 게 이주 노동자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나인데 이건 왜 썼냐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다문화 문제가 커요. 특히나 이주 노동자라는 문제가 큰데 우리가 뭐 역사는 실험할 수는 없지만 좋은 게 하나 있잖아요. 과거의 경험. 그 20, 30년대 한국인 노동자하고 중국인 노동자 티격태격 싸웠어요. 왜냐하면 일자리를 뺏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나 중국인 노동자들이 돈을 벌면 여기서 안 씁니다. 다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평가가 안 좋았어요. 이주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만주에 가서 이제 그 논농사를 할 때 그때 박해를 많이 받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중국인 농민들하고 부딪힌 사건이 있어요. 그 이른바 이제 만보산 사건이란다. 중국의 장춘인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농민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인 노동자를 꽤 많이 줘요. 상가를 습격하고. 그러니까 참,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일본의 공작이었습니다. 왜? 당시에 이쪽에 장춘에 나가 있던 조선일보 특파원을 매수해가지고 그런 기사를 조선일보에 나게 한 거예요. 당시 사장이 누구였냐면 안재홍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좀 더 조사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중국인 노동자와 갈등이 심하니까 진짜일 거다. 근데 호해를 터뜨렸는데 그게 이제 그동안의 중국인 노동자, 한국인 사이의 그 갈등들을 폭발하는 요인이 됐어요. 이른바 요즘 말 협정론이 그 당시에 만만치 않았는데 결국 일자리 문제였는 거예요. 그걸 조금 좀 역사적으로 보자. 왜 터졌고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이익을 받나. 그리고 우리는 이 이주노동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걸 역사적으로 한번 성찰하는 그래서 낸 게 이 책인데요. 너무 앞서서 썼는지 별로 안 팔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은희 선생의 한국통사인데 올해가 이제 박은희 선생 서거 100주년입니다. 임시정부 대통령 2대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 대통령이 되신 분인데 역사학자자, 언론인이자 철학자이고 뭐 많은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지 100년이 됐습니다. 1925년 1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기려서 학술 대회도 하고 이분을 기려서 지난번 나왔던 책이 한국통사인데 천매란 분량 때문에 발췌를 했어요. 이번에는 완벽하게 해서 한국통사를 좀 써서 우리의 아픈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가 동학사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이 어떻게 보면 1894년하고 관계 있기도 하고 또 최재우가 탄신 200주년이 되기도 해서 이거 반드시 내야 되겠다. 그래서 대우재단 쪽에서 좋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낸 책이 오정희 동학사고 드디어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등장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디자인을 보면서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1897년 동학농민군들의 모습하면 상징적인 게 죽창이에요. 근데 그 죽창을 너무 잘 그려냈는데 더구나 이제 녹두 장군 또 농민하면 녹색 아닙니까? 그래서 연두색을 잘 뽑은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 책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런 내용은 없는데 디자인은 너무 좋다. 그러니까 디자인 한번 구경하시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오지용 이 양반하고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뭐 중고등학교 때 오지용이 동학사는 국사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왜냐면 패정개혁안이 그때 교과서에 다 실렸거든요. 물론 그때도 오지용의 동학사라고 정권은 밝혔지만 뭐 20세기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까? 오지용이 누구야? 여자 같은데 이름이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대충 넘겼죠. 그냥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1992년에 제가 조그만 연구소 연구원이었는데 선배들이 저한테 그냥 아주 강박을 하는 거예요. 야, 1994년이 동학농민전쟁 100주년인데 우리도 뭔가 좀 특집호를 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저한테 너도 하나 써봐라. 자기들은 안 쓰면 나보러 쓰라고 그래. 근데 막내이다 보니까 쓰게 됐는데 누굴 쓰지? 그럼 뭘 쓰지? 참 막연하더라고요. 그럴 때 보니까 이제 오중의 동학사에 나온 패정개혁안이 이거 특히 토지 평균 분작사가 이거 허구다. 믿을 수가 없다. 왜 다른 사례는 없는데 여기만 있느냐. 다른 사례 없다는 건 이 양반이 만든 거고 더구나 역사 소설이가 스스로가 쓰지 않았느냐. 이거 픽션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중 동학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과연 그럴까? 물론 본인이 참가를 안 했거나 아니면 잘못 들었거나 해서
본인이 착각이나 착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내용마저도 이 양반이 창작을 했을까? 그 당시 92년도의 생각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94년에 글을 썼습니다. 아니다. 이 양반의 경험과 그런 오랜 그 이후에 농민전쟁이 끝난 다음에 본인이 답사하고 연대기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복원한 회고록이고 틀린 것도 많지만 한편으로 어떤 건 핵심적으로 역사적 진실에 가까울 거다. 저는 패전개혁안 12개조 같은 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도 그게 쟁점이 될 겁니다. 이분의 생김이 이렇습니다. 이분은 많은 동학농민전쟁 책, 천도교 책이 나왔는데 직접 참여한 인물이에요. 나머지 책들은 다들 이후에 천도교 인사들이 쓴 책에 비해서 이거는 본인이 직접 참가하고, 물론 참가했다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행위를 과장할 수 있고 미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역사가는 비판적 안목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구라는 걸 구별해내야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느 거는 허구고 어떤 건 진실이다. 그런 걸 하나 밝혔습니다. 이 책은 바로 이제 1940년에 나왔던, 나중에 나왔던 책입니다. 나중에 이규태록에서 여러분들 조선일보의 만물상 그 나왔던 그분이 일종의 역주를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보니 김진이라는 사람이 또 샀나 봐요. 그 책이 도나 봐요. 예, 이런 걸 수택본이 합니다. 손이 때가 묻은 분. 그래서 저런 걸 발견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특히나 대학자의 수택본을 보면 좋은데 김진은 누굴지 모르겠어요. 궁금합니다. 오지영 선생인데 굉장히 진짜 종교인같이 보입니다. 딱 보면 그런 모습이 잘 보인. 이건 1910년대 이 양반이 주로 활동할 때인가 보니 고창 출신이지만 익산 쪽에서 많이 활동하고요. 지금도 이쪽이 좀 강한 편이에요. 원불교나 다 이쪽에 나왔거든요. 사실 동학이나 증산도교. 지금도 강해요. 전북 중에 익산이 중심 지역인데 이분도 이쪽에서 활동해서인지 10년대 익산 교구에 있을 때 그 천도교 신자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보입니다. 중앙에 있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아주 유력한 인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20년대 후반,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초고본입니다. 간행본 1940년에 나오는데 그 전에 먼저 초고본을 썼는데 이게 국사 편찬이 남아 있습니다. 왜 남아 있을까? 일제시대 조선사 편수에서 입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본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합니다. 근데 이 초고본하고 간행본이 꽤 달라요. 그래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동학사. 이 양반은 알다시피 호가 원암입니다. 암을 많이 붙여요. 흔히들 말하면 이제 손병희는 의암이죠. 다들 암자 돌림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암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천도교 신자가 많은데 오씨들은 대부분 다 해주오씨가 많습니다. 해주오씨고 전라도 고창 출신입니다. 그리고 익산 밀란을 주도했고 동학농민전에 참여했고 대표적인 게 이 사건입니다. 혹시나 고창 가면 선운사를 가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뭐 안 가보신 분들은 송창식 그 양반의 노래가 있어요. 선운사 노래가 있어요. 서종주 미당, 어떤 분은 말당이라 부르더라고요. 좀 존경하지 않는 분들은 뭐냐면 과거에 전두환 시대 때 그 대통령 그 찬조연설에서 제자들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피로 집권한 사람은 돋습니까? 그 어떤 분들은 말당 서종주라고 부른다. 미당이 아닌 그 미자가 아닐 미자잖아요. 근데 위를 길게 하면 말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당 서종주인데 근데 노래는 이뻐요. 선운사. 그걸 가지고 만든 게 선운사 노래. 선운사에 갔어라 뭐라고 송창식 노래인데 어떻게 송창식 이 양반이 또 미당하고 좀 친한지 그 뒤에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시 가지고 노래를 많이 만들었을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선운사에 가보면 선운사 절은 이제 좀 평평한 데 있는데 쭉 올라가다 이제 서야 쪽에 가까이 그 산으로 올라가면 중간에 동굴암이 있어요. 암자죠. 거기에 쭉 올라가면 마의 열애자상이 있습니다. 오지영이 여기를 습격합니다. 왜 습격하냐면 저 배꼽에 비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 비기를 열면 새로운 세상이 온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미륵신앙에도 연결이 돼요. 물론 오지영 그 부분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동학이라는 선도교는 굉장히 미신적인 걸 굉장히 비판해요.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동학이 기본이 유교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륵신앙에도 굉장히 비판적인데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쪽 지역이 미륵신앙 굉장히 가까워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알겠죠. 모악산 쪽이 바로 미륵 있어요.
금산사가 있는데 거기가 미륵전이에요. 용화보살이라고 합니다. 용화살이라고 용화라고 그러죠. 용용자에다가 이제 화인데 이른바 하생미륵. 미륵이 어느 시기가 되면 내려와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바꿔놓으리라. 이른바 메시아주의죠. 서양으로 말하면.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숙종 때 여한이라는 스님이 난을 일으킵니다. 미륵신앙. 그러니까 이건 상생이라 하생이에요. 미륵이 내려와서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버린다. 그러니까 천도교실이 얘기하면 개벽이죠. 그러니까 여기 전라북도에 그런 게 꽤 많아요. 그러니까 원불교도 그렇고 증산도 다 영향. 거기다 가지가지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강한데 여기도 이 신앙이 내려와요. 여기 배꼽에 안에 비기가 있는데 그걸 열면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이걸 훔쳐오세요. 익산의 선운사 승려들을 다 묶어놓고 이 책을 빼가요.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이 미륵신앙을 잘 보여준 소설이 있어요. 황석영 그 양반이 쓴 장기산의 그 이야기에 나와요. 여한 얘기 나오는데 거기도 그 이야기예요. 실제로 거기에 여한이라는 승려가 반란 일으킵니다. 누구하고? 서울에 살던 노비들하고 반란 일으켜. 이것도 또 드라마가 됩니다. 제가 옆으로 자꾸 빠집니다. 동의의 그 검계. 그게 이제 노비들하고 그 승려들이 하다가 실패한 난이에요. 그게 여한의 난이랍니다. 그게 다 미륵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런 게 나중에 훗날 나온 게 정감록이고. 이것도 정감록과 관계돼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17, 18세기에 새로운 세대에 대한 희망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속에서 이제 동학도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어쩌면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또 하나 이제 서학도 어떤 면에 관계가 있어요. 천주교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에 대한 반발, 뭐 이제 성리학에 대한 이제 그런 비판 속에서 이런 사상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미륵신앙과 연계돼서 오지용이 여기 습격한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농민전쟁 참여했다가 이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갈 때 제일 좋은 건 서울로 도망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사람이 많으니까 숨기가 좋아요. 이 양반은 안 잡혔어요. 알다시피 최시영은 잡혀서 훗날 처형이 당하는데 이 양반은 어떻게 서울에 숨어서 버텨서 이제 이른바 통감부가 되니까 이제 다르죠. 대한제국 때는 동학도를 때려잡는데 정신없는데 이때 되는 게 일본은 뭐 그쪽도 우리가 봐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이제 양성적인 활동을 벌여서 이제 자기의 이제 뭐랄까요? 반경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0년대 3.1운동 겪고 나서 일들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오지용이 생각했던 방식이 아닌 거예요. 너무 중앙 집중적이고 너무나 동학의 정신과 벗어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학은 알다시피 사인여천 그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인내천 얘기할 때 그 기독교라든가 불교와 달리 타력신앙이 아니에요. 자력신앙이에요. 근데 천도교가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 자꾸 인격화시키고 또 하나가 이제 이른바 그 교주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비판해요. 이 양반의 중심은 자치, 자율이에요. 아니 지방 단위로 교구가 연합하면 되지 왜 중앙이 저렇게까지 모든 걸 주관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냐. 그리고 너무 타력신앙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또 하나 노소는 동학농민 전쟁의 정신이 잃고 있다. 흔히 말하면 너무 지나게 실력 양성, 좀 지식인 위주의 운동은 아니다. 농민들이 중심이 돼야지 어떻게 자꾸 도시 지식인 중심이냐. 이런 데서 이제 반발하면서 천덕연합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천주교 혁신 운동을 벌여 나가요. 근데 문제는 초창기엔 굉장히 지지를 받아요. 받습니다. 네 말 맞다. 원래 저기 동학의 정신은 사인여천이다. 우리가 다 상제다.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이제 이제 김용옥 선생이 그런 얘기 요즘 많이 하는데 그 정신을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꾸 그 교주 중심 아니면 인격신에 기대는 게 우리 스스로가 하늘과 같이 서로 받들고 서로 존경하면서 스스로 수양해야 된다. 그 굉장히 지지를 받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당시에 일제가 겁을 먹기 시작해요. 어떤 겁을 먹냐면 1919년은 파리 강화회의가 중심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이 파리 강화회의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쟁을 이제 어떻게 전후 처리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일으킨 게 28 독립선언서고 3.1운동이에요.
그 당시에 천도교가 중심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 연결된 고리가 여운형, 김규식 같은 분이 띈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왜? 파리 강화회의에 알아요. 이게 전순국의 식민지는 해당되지 않는 걸 알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제1차 세계전의 전순국 일본을 알아요. 그러나 이 판을 우리가 좀 활용해야 되겠다. 파리 강화회에서 우리의 억울한 점, 우리가 부당하게 일제에게 강점당한 걸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운형과 김규식이 연합해서 28 독립선언에서 끊어내고 국내까지 연결돼서 3.1운동이 되고 이걸 가지고 김규식 선생, 우사가 파리 강화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3.1운동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이 민주운동 세력들이 연대를 한 겁니다. 특히나 김규식 선생은 이제 최근에 3권짜리 책이 나왔는데 우사 김규식 선생 파리에 직접 가요. 왜냐하면 이 양반은 기독교 신자이지 또 미국의 지원을 받지 영어 잘하지. 그러니까 여운형이 봐도 당신이 가야 돼. 그래서 파리 강화회를 갖고 여기에 이제 일제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천도교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것들이 뒤에서 움직인다. 또 3.1운동은 실질적으로 개신교도 힘을 썼지만 천도교가 더 중심이었거든요. 이런데 1920년대 1차 세계 끝난 다음에 이 강대국 간에 이제 군비 축소 회의에 들어가요. 이게 워싱턴 체제라고 합니다. 그게 1920년대 3년 4년이에요. 3년 4년인데 워싱턴 국주 체제에서 미국이 이제 중심이 돼 나가요. 그래서 군함은 얼마까지 갖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도 어떤 일이 되냐면 일본과 미국이 갈등이 일어날 거다. 또 한 번 우리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까. 왜? 이 군비 축소 과정에서 미국이 일본한테 강력히 요구하거든. 너희들 배는 그 이상 만들지 마. 이렇게 요구하니까 일본이 반발하는 거죠. 왜? 여기서 이제 우리 쪽 지식인들은 야, 이게 미일 간의 갈등이라면 우리가 이게 좋은 기회가 된다. 또 한 번 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제2의 3.1운동을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로서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천도교를 압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 딴짓하지 마. 그러니까 천도교 교주 쪽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움직이면 안 돼. 근데 보니까 천도교 연합회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얘들이 노는 게 보니까 좀 과격하게 보여요. 특히나 이제 사회주의 계열하고 연결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만일 천도교 연합회를 우리가 받아주면 우리 천도교 같이 망하는 거야. 굉장히 몸보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천도교 연합회의 주요 인사마저도 쪽으로 넘어가는, 청부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지용이 나중에 한탄하는 거예요. 아니, 엊그제 우리가 같이 하던 혁신운동 세력이 왜 이렇게 무너지나? 그러면서 심지어 동아일보를 이제 비판해요. 너희들도 우리 잘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동아일보도 막 비판하는 거예요. 왜? 동아일보 눈치를 챘거든요. 김성수 계열들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더 나가면 일제의 탄압이 커질 거다. 수도. 동아일보 노선도 굉장히 온건 논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교협회는 입지가 좁아져요. 그래서 결국은 천도교 혁신운동이 좌절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여기서 끝날 거냐?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리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하자. 그래서 익산에 많은 농민을 데리고 만주로 가게 돼요. 그때 한 200명 끌고 가요. 만주 지린성, 길림성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공동 생산을 통해서 이상향을 건설하자. 어쩌면 본인이 1894년 폐정개헌에 들어가 있던 토지 평균 분자학설을 현실에 실현해 보려고 했던 이상총 건설운동이 아니었을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천도교연합회하고 연합한 쪽이 아닌 고려혁명당이에요. 이쪽이 또 누가 연대돼 있냐면 진주 쪽에서만 형평사운동 연결돼 있어요. 이 형평사 알다시피 진주의 백정들이 중심이 된 신분 차별운동이죠. 신분 해방운동이고 특히 진주 쪽이 또 소가 유명하니까 백정들이 많았고 이들이 여기 끝나면 전체 이제 연대를 해가지고 했던 게 형평사 운동. 형평이가 뭡니까? 저울 형자잖아요. 그런 운동을 벌이는데 요 3자가 연대를 해가지고 고려 혁명들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중에 중심이 누구였냐면 최시영의 아들 최동입니다. 그러니까 최시영 씨가 도망 다니면서도 마지막에 말년에 운이 좋았어요. 바로 자기 제자 손병희의 여동생과 늦장가를 갑니다. 그 전에 분들 사별하고 늦장가 갔는데 아들들이 똘똘해요. 특히나 외삼촌이 손병희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자기 자형이랄까요? 이제 죽었지만 조카를 잘 챙겼어요. 손병희가. 유학도 보내요. 근데 이 최동희가 유학을 가서 사회주의 쪽에 많이 가까워져요. 역시 아버지의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은 본인의 실학문을 보면서 사회주의 영향을 많이 받고 굉장히 급진화돼요. 이름하고 이제 잘 어울리는 거죠. 오지영하고. 근데 문제는 고려 혁명당원들이 일제에게 완전히 일망타진을 당해요.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고려혁명당의 주요 간부가 실패하니까 오지영으로서는 본인으로서 이걸 끌어나갈 수가 없어서 30년대 중반에 돌아오게 됩니다. 실패한 거죠. 이 최동희라는 인물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상하게도 오지영 동학생 최동희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왜? 일제 검열이 겁난 거죠. 왜? 30년, 40년대 일제 검열이 대단히 심합니다. 조금이라도 사회주의 자아가 여기 실렸거나 빨간색이 들어가면 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최동희 관계를 다 빼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왜곡이 아니라 일제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최동희를 뺀 거예요. 저는 최시영 무덤을 작년에 3월에 여주에서 찾았어요. 찾은 게 아니라 어떤 분의 안대로 가서 꼭대기에 해놨어요. 최시영이 이제 서울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제자들이 빼돌린 거예요. 그 시체를 빼돌려서 여주에서 산 위에다가 몰래 묻어놨는데 그 근처에 이제 그 아들들의 무덤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창피스러운 거예요. 아니 최시영 하면서 정작 그의 무덤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바로 최시영의 무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동희도 거기다 있더라고요. 병사를 했어요. 이 양반 잡히질 않아 병사였는데 아까운 인물인데 굉장히 잘생겼죠. 네, 아주 아버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최시영 얼굴은 그렇지 않는데 너무 노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생긴 얼굴인데 병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혁명당 아까 그렇게 많은 주요 간부가 체포되기도 하지만 또 이 주인공이 체포되면서 사실 와해됐다. 자, 이 당시에 이제 혁신운동을 복원하는데 이미 천도교의 핵심은 다 저쪽 이도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물결을 받은 실력 양성운동 했던 또 심지어 이제 일부는 친일화가 돼 있어요. 대표 인물이 최린이에요. 최린이 핵심 그룹이에요. 신파. 특히 천도교 신파. 최린 핵심 건물이고 이 양반은 이제 여성사 쪽에서 굉장히 비판합니다. 누구 때문에? 나혜석을 완전히 힘들게 만든 그 장본에 파리에서 만나가지고 나혜석이 둘이 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썸씽이. 그것 때문에 이혼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혜석의 운명의 결정적인 남자인데 그리고 훗날 또 친일로 돌아선 게 최린이에요. 그래서 한용운 이 양반이 최린 쪽을 만난 적이 없고 가서 욕을 엄청나게 했어요. 너같이 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린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도권을 다 최린이 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오지영이 와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뭐 있겠어요. 그래서 했던 게 나의 경험을 한번 남겨보자. 그리고 천도교가 자꾸 북접 위주, 교주 위주, 실력 양성운동으로 이렇게 역사를 몰아가는데 그거 아니다. 천도교는 그게 아니다. 동학은 그런 게 아니다. 동학은 농민 속에 성장했고 그들의 삶이 중심이다. 그리고 자기의 참가한 경험, 그리고 그 뒤에 천도교 연합회 하면서 혁신운동을 내가 남겨보겠다. 그래서 쓴 게 오종의 동학사. 이건 이제 간행본을 냅니다. 아까 20년대 중반은 초고였다면 이건 이제 자기가 실제로 답사를 다 가요. 심지어 본인이 내가 활동한 거를 당시에 조선 정부는 어떻게 기록했는가 그게 궁금해서 경성제국대학의 규장각에 소장되는 조선왕조실로 특히나 조선왕조실이나 승정일을 다 봐요. 그걸 다 베껴요. 스스로 가서 확인해서 그게 우리가 이런 걸 정부는 어떻게 보고를 했고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가를 직접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종의 동학사의 간행본은 승정일기가 곳곳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다 하고 더구나 이 양반이 직접 답사를 해요. 내가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 후손들을 만나요. 만나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내려오고 있는지. 요 얘기는 누가 굉장히 비슷하냐면 백범 김구 선생은 너무 닮았어요. 김구도 마찬가지로 1945년 11월에 들어왔을 때 본인이 겪었던 장소 다 들립니다. 토요일 날 제가 이제 마곡사를 가게 돼. 공주 마곡사. 동창 회장이 네가 안내라. 역사학자 중에 너뿐이 없는 것 같다. 난 공주 여러 번 갔는데 안 된대. 앞장서래. 그래서 마곡사를 가게 되는데 거기 가면
그 마곡사 승려 생활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인천에도 백범로가 있습니다. 여기 효창동 백범기념관에 백범로가 있듯이 있습니다. 왜 있겠습니까? 인천에. 예? 예, 맞습니다. 알다시피 백범은 을미사변 명상호 시해 사건 때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동네 치아포가 있어요. 거기에 이상한 놈이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아무 일본인 스파이 갔다 와서 거기서 때려 죽였어요. 그 처음에 안 잡혔어요. 본인이 내가 죽였다 얘기했는데 그때 일본도 정신을 추적하지를 못하다가 나중에 발각이 잡혀서 인천 감옥에 갇혀요. 거기서 노역을 합니다. 거기 했다고 해서 인천 쪽에서 거기 이름을 백범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의아한 거예요. 왜 여기에 백범이 왜 김과 무슨 관계 있어? 그러다가 인천에 있다가 거기서 강하 객주가 이제 탈출 도우려다가 잘 안 됐죠. 그리고 혼자 이제 탈출해서 어디로 도망가냐? 공중 마곡사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상하니까 승려 생활 할 것 같으니까 저기 화순까지 내려가요. 예, 정암 조광조가 있는 거기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있다가 세상이 조용하니까 동네에 조용히 왔다가 나중에 10년대 백오인 사건 때 잡힙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그때 이제 잡범하고 잡혀요. 근데 잡범이 누구였느냐? 인천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고민을 해요. 저놈이 나 옛날에 그거 치아포 사건에 그 김구라가 밝히면 어떻게 되느냐. 왜냐면 그게 걸려버리면 이 사람 사형이 되네요, 김구는. 근데 다행히 그 양반, 그 잡범이 얘기를 안 했는지 무사히 그냥 사상범으로 잡히다가 나중에 거기서 이제 석방된 다음에 바로 이제 상해 임정으로 도망갔죠. 그게 이제 김구의 일생인데 그게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양반도 이제 이쪽에 있으면서 결국 회고록을 남기게 되고 그게 오늘날 저기에 내려온 오종이 동학사입니다. 그리고 해방된 뒤에 이제 민족주의 민족전선을 활동하다가 47년에 다시 동학을 세워보자. 그래서 이름도 천도교당이 아닙니다. 동학당입니다. 왜? 천도교와 동학은 다르다. 종교화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교학이다. 이름이 다른 거예요. 왜 다른 데는 천도교 창건사라는데 여기는 굳이 동학이라 썼느냐? 학이에요, 학. 종교화되는 거 굉장히 반대예요. 우리는 학문으로서 그리고 깨달으면서 학을 생각하는 거지 저렇게 인격신을 적장 모시고 물신화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본인은 동학이라는 말을 썼고 동학사를 썼던 것도 그런 이유가. 그래서 당 이름도 동학당을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뭐 나이가 많고 그리고 힘이 없고 그래서 1950년 3월입니다. 저는 잘 돌아가셨다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분이 3개월 더 살았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6.25 전쟁을 봤으면 진짜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왜? 1894년 때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광군하고 싸웠잖아요. 농민군이. 얼마나 그게 처절한 모습입니까? 같은 동족끼리 싸웠으니. 3월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사진이 남아있더라고요. 전주 쪽에서 확보한 사진입니다. 저도 그걸 살짝 캡처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익산 분들이 지금 하멸이 익산 쪽에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멸 교구를.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 교구가 거기서 장례식을 했다. 내려가 두 분을 만났어요. 거기 있는 향토사가들 만나서 다 지금 다 연립주택으로 다 돼 있어요. 흔적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 자리에. 근데 어떻게 파악했더니 산을 보고 이렇게 파면 여기래요. 그래서 거기 사진만 찍고 왔는데 당대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익산 쪽에 힘이 있었던 것 같아. 다른 동네 힘이 없어도 익산은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천덕연합회가 명명이 유지됐는지 그래도 이런 모여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공동묘지에 넣었는데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장하라고 해서 부산에 살던 딸이 화장하고 부산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다 사라졌답니다. 그러니까 무덤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좀 더 진작에 알았더라면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고려혁명당입니다. 이제 아까 세 그룹인데 하나가 정의부, 양기타, 현정경, 고할신 분이 있고 오동진 그리고 소련에서 왔던 이런 인물들 천도교, 혁신파, 형평사 이 세 그룹이 만들었고 당원수는 1,500명인데 아까 중요한 경부 오동진 이런 사람들이 체포돼서 했고 또 사실은 이 오동진이 만든 학교에 누가 다녔냐면 김일성이 다녔어요. 오동진이 김일성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천도학교에 다녔는데 문제는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했대요. 너 같은 크리스찬이
어떻게 천도교를 다니냐? 그래서 다른 데를 뺐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 김일성 집안은 기독교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장로의 김영지. 그 심지어 어떻게 얘기까지 나오냐면 제너럴 셔먼 때 그때 목사가 죽죠. 그때 제너럴 불타면서 목사 한 분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평양에 기독교가 전파가 돼요. 그래서 일제 때도 보면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만큼 이쪽 평안도는 천도교와 함께 개신교 굉장히 센 동네예요. 가장 약한 동네 어디냐? 영남이에요. 영남 유학이 그래도 굳건한데 물론 대구는 빼놓고 얘기합니다. 대구는 일찍도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안동은 안 돼요. 근데 평양 일찍도 들어가면 돼. 왜 그런가 하면 이쪽 한경도나 평안도 쪽은 양반이 없거든. 주로 다 상인층이 많다 보니 일찍도 들어가요. 천도교하고 개신. 그래서 한 집 건너 개신교, 한 집 건너 천도교예요. 김일성 집안 그 외가가 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강씨 집안이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김일성도 그런 성장하다가 이제 길림 쪽으로 이제 보냈죠. 길림, 제가 갑자기 학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용문중학교예요. 제가 자주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자꾸 용문중학교를 가서 거기서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고 그때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해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연호를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잡아요. 주체 몇 년. 그게 그 시작이에요. 그 말도 안 되지. 그 어린애가 한 걸 가지고 그 연도를 잡고 있죠. 그렇게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다 연결고리에 있습니다. 고려혁명당 와해돼서 사라지고 오지용도 힘 빠지고 돌아온 겁니다. 자, 오지용의 동학사는 어떻게 생겼나? 저자의 섬은 오지용이 자신이 본인이 썼고 그 다음에 황희돈 선생이 썼습니다. 예, 황희돈 선생은 이 양반은 용종의 명동학교에서 역사교에서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 양반은 누구야 스승인가 하면 정주의 이승훈 선생, 난강 이승훈 선생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교사까지 하고요. 그 이때 교장이 누구냐면 조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산학교 출신의 시인이 하나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본인이 여기 있다 보니까 그 나오는 지역을 가지고 시도 적었죠. 진달래꽃.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영변이 바로 요 옆에 있죠. 정주 옆에 있습니다. 김소월이 여기서 공부를 했어요. 난강 이승훈이 영향을 받았고 교장 조만식 선생이 영향을 받았고 본인이 진달래꽃 시집을 들여보면 이런 시가 있어요. JMS. 누구겠어요? 조만식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조만식 선생은 존경의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네, 찾아보세요. JMS입니다. 요즘 제가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년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그건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JMS. 바로 황희돈도 거기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도 갔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오라 할까 어디 휘문 학교에 있었죠. 휘문 학교에 교사를 하면서 역사책도 써가면서 좋은 책을 썼습니다. 해방 후에는 동국대 교수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썼어요. 대동청사, 조선신사, 서경덕, 이런 쪽도 쓰고, 안중근, 손병희, 그리고 또 하나, 농민전쟁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갑오 혁신운동가 전봉준. 심지어 이걸 어디에 비교하냐면 독일 농민전쟁, 16세기 독일 농민전쟁에 비교합니다. 그것도 이상운동이거든요. 유토피아 운동이었거든요. 거기에 비교하면서 우리한테도 이런 대단한 혁명운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문을 썼던 거죠. 여러분들 동학농민전쟁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얘기한다면 다들 조병갑 때문에 일어났다. 그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도화선이었고 실제로는 그 전서부터 터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70년대, 80년대에 정부가 이제 개항을 했잖아요. 그리고 근대 개혁을 하는데 문제는 자금이 없잖아요. 외교관도 보내야지, 식상 흥업도 해야지 돈이 많이 필요한데 재원을 모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 방법이 농민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받는 거고 심지어 매각 매직도 했던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자꾸 보수, 반동 그렇게 안 봅니다. 명성황후나 공종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윤리적으로 악마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들도 노력을 한 거예요. 근대 개혁을 해야 된다. 다만 근대 개혁이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해서 너무 농민들한테만 너무 부담을 지은 게 아니냐. 특히나 매각 매직까지 했으니까. 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돈을 받고 판 거죠. 조병갑이가 대표적이죠. 돈을 내고 여기로 온 거예요. 고부군수로. 왜? 고부가 너무나 좋은 동네예요. 지금은 고부가 다 사라졌습니다. 고부가 3개 군으로 나눴어요. 고창, 정읍, 부안, 갈갈이 찢었어요. 1914년에. 지금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고부가 가장 큰 군이면 고부군이 살고 다른 군이 없어져야 되는데 통폐합할 때 고부가 사라졌어요. 다들 짐작이 일제의 보복 아니냐. 얘들 놔두면 이거 큰일이다. 갈갈이 찢겨난 거예요. 일부는 정부에 보내고 일부는 고창에 보내고 일부는 부안으로 보내버려요. 가장 큰 군이었거든요. 그래서 군수예요. 다른 데 현감이잖아요. 군수예요. 우리가 주부군을 할 때 이게 군성 꽤 높은 급이에요. 그건 거꾸로 하면 고부가 먹을 게 많다는 게 수탈할 게. 그러니까 당연히 조병감 찍어서 왔겠죠. 나 여기 보내줘. 그러니까 이제 번전이 생각나니까 온갖 이제 얘기야. 물세를 받고 만석벌을 하고 이게 이제 잘못 만난 거죠. 누구를? 전봉준을. 전봉준은 이거 그냥 보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동네가 오지영 같은 또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 동네가 왜 의미가 있냐면 부안에 누가 있었느냐? 반개 유영원이 있었어요. 물론 한참 시대가 지났지만 반개 수록에 보면 정전제, 균전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전제. 토지개혁 얘기가 나와요. 그 영향을 받아서 전봉준이나 김계남이나 손아중에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 토지개혁론 얘기를. 그리고 아까 이제 비기를 말씀했는데 그 비기에 대해서 다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순한 메시아즘이 아니라 그게 혹시나 다산 정약용의 비기가 아닐까. 다산 정약용 선생은 2가지 책을 내요. 하나는 공개본이고 하나는 비공개본인데 그게 비기로 전해지지 않았을까. 비공개본에도 나오거든요. 정전론. 토지를 9개로 나눠서 8개는 각자 갖고 가운데를 국가에다 바치자. 맹자의 정전론을 한 건데 이게 굉장히 과격해서 세상에 내지 못하고 이게 돌다가 이게 배꼽 안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꺼내보려고 한 게 아니야. 어떤 부분에 다산은 강진에서 유배했는데 어디 거기까지 전해지겠느냐. 그러나 다산의 외가가 해남 윤씨예요. 여러분 윤손도 집안이에요. 근데 해남 윤씨가 다 똑같지 않아요. 그 중엔 지주 양반도 있지만 그 중엔 가난한 농민도 있는 거예요. 양반이라고 다 부자 아닙니다. 그중에 몰락 양반도 많죠. 전봉준도 대표적인 몰락 양반인데 그렇기 때문에 해남 윤씨가 일부러 1894년간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어요. 양반인데 불구하고. 그렇다면 전봉준은 다산의 토지 개헌도 알고 있었을 거다. 저는 이제 그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요구사항들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전봉준 쪽에서 움직인 게 아니라 최시영 쪽에서 움직입니다. 최시영의 관심은 오히려 개혁이 아니에요. 교조 신호운동이에요.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었다. 혹세 무민한 죄를 죽었는데 그거 아니다. 풀어달라.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시영은 왜 이렇게 소극적이었냐면 한번 당했거든요. 1870년대 영해 이쪽에 이필제 나이라고 해서 이필제 깜빡 속아요. 우리 교조 신호운동 한다. 도와달라. 조직을 대줬는데 이게 딴짓한 거예요. 막 문경을 공격하지 않나. 별난 일으킨 게 이필제가. 요즘 말은 전문적인 운동꾼이죠. 근데 최시영 그걸 바라지 않았는데 깜빡 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도매끈으로 넘어가요. 최시영 너도 같은 놈이야. 너도 별난 꿈꿔. 그래서 엄청나게 동학 조직이 다 해체될 정도로 그걸 다시 살린 게 최시영이에요. 그때 동종대전도 만들고 용담유서 그때 다 찍어요. 80년대. 그 과정은 대단히 힘든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동학도로 걸리면 삼족이 멸함을 당하니까. 그 도망 다니면서 최시영이 살려놨는데 이제 또 전봉준이 또 엉뚱한 짓 하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처음에는 반대합니다. 하지 마. 이건 아니야. 과격해. 불법이야. 우리는 교조 신호운동만 할 거야. 정부도 교조 신호운동에 대해서는 그건 뭐 이해도 돼. 근데 전봉준이나 그 스승이었던 사람들은 서장옥 같은 분 이게 아니에요. 이게 흔히 말하는 북적계와 남적계로 얘기하고 어떤 분은 아니다. 전라북도에도 북접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옹공계열과 급진계열을 나누는데 전봉준, 서장옥은 급진계열, 최시영 같은 경우는 옹공계열. 둘이 이렇게 되는데 오지영 어느 쪽에 있으면 급진계열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하나 이제 계기가 만들어진 게 조병갑이 만들어 준 거죠.
아까 말한 만석보 사건. 아니 우리가 열심히 제방을 만들었는데 세금 내라. 아니 내가 만들고 물세를 내라니 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나서서 전창혁인데 시정을 했는데 고문받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평화적으로 했습니다. 상소, 소장 올려서 이거 아닙니다. 그 가면까지 냈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죽음이 시체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전봉주에 뿔따고 나는 거죠. 이거 아니다. 이제는 실력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사발통문입니다. 1894년 주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쪽 그룹들이 모여요. 야, 어떻게 할 거냐? 계산형입니다. 93년. 모여서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유생들이 하던 방법이 있습니다. 유생들이 이렇게 보면 정부에 뭔가 이렇게 요구사항을 낼 때 통문을 돌려요. 자기 동네 서원들에. 근데 그때는 이름을 다 순서대로 합니다. 주동자가 밝혀져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왜? 이건 유생들의 사족들의 참정운동이거든요. 옛날에 통문 돌리는 건 참정이에요. 상소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는 안 되냐면 일반 백성은 절대 안 된다. 그건 반란이에요. 오로지 양반들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근대 민주주의하고 정근대에서의 차이점은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있잖아요. 지금은. 직접 대표제는 아니지만 대의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치적 발언을 하잖아요. 근데 정근대에서는 그렇게 하면 난당이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고부 보훈 집회도 문제가 돼요. 교조 신호운동이지만 너희들 모이면 안 돼. 이건 난당이야. 물론 어윤중은 그것 때문에 내려갔지만 뭐라 불리면 오히려 이거 민당이라고 불렀어요. 아, 백성들이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대다수의 관료들은 어떻게 아래 것들이 정치적 발언을 해. 그래서 이건 강력하게 탄압해 했는데 어윤중 이 양반 아니에요. 타협합시다. 왜 이걸 알았냐면 본인 일본이나 중국 가면 특히 일본에 가서 민권운동을 봤거든요. 그래서 민당이를 불렀다가 뒤지게 혼나요. 올라와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또 쫓겨나요. 그러니까 어윤중은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뭔가 좀 조정을 해보려고 했던 분인데 이제 참 굴곡이 많은 사람이죠. 여기도 보면 같은 이제 통문인데 문제는 이건 굉장히 과격하거든요. 서울에 올라가자. 고부를 점령하고 다 나와요. 고부 점령하고 서울 올라가자. 경군으로 올라가 서울로 올라가자는 얘기. 굉장히 과격. 이거 완전히 쿠데타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당연히 사발통문에 어떻게 합니까? 원을 사발을 골려놓고 이름을 둘렀어요. 왜? 주동자를 모르게. 잡히더라도 누가 주동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보면 저기 보면 전봉준이 보입니다. 지금 이게 보이나 안 보이나? 여기 전봉준 있습니다. 예, 전봉준 밑에 있는데 밑에 전봉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봉준 주동자인데 저렇게 하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다 잡아들여야 되거든요. 이게 사발통문에 사발 그 그릇을 놓고 붓을 돌리고 이름을 다 원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없어요.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고부부터 치자. 예, 지도를 보는 게 낫겠네요. 예. 그래서 고부농민 봉기를 점령하고 조병갑 쫓아내고 말목장 투여가고 백성 가서 이제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중앙에 난리가 났어요. 고부가 이제 점령당하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이용태를 보냅니다. 안핵사로. 보냈는데 와서 농민들이 요구사항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탄압하는 거예요. 너 동학 가족이지. 그러니까 도망을 가요. 어디로? 고창으로. 고창 무장현으로. 거기서 3월 기포를 벌입니다. 누구하고 혼자 하기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이제 김계남, 손아중을 같이 불러서 삼거두가 합니다. 그게 3월 기포입니다. 그러니까 밀란이 이제는 전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 이제 창의문을 선포하고 고북을 재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백산으로 가서 이제 김계남과 만나고, 그래서 오지훈의 동학서 이야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참석을 한 거예요. 어떤 거는 익산에 잡혀 있어가지고 못 나왔지만 어떤 부분은 본인이 참석한 건 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조선정부가 서울에서 군대를 보냅니다. 홍계훈이라고. 원래 이름은 홍제입니다. 이 사람이 출세한 사람이 왜? 명성황후를 얻고 튀었어요. 어디서? 서울에서. 장원으로. 그래서 영화도 됐죠.
영화 있죠? 이름이 뭐죠? 누구죠? 그 탤런트, 여자 탤런트 수혜가 나오는 거기 남자 주인공이 거의 여기. 명성황후 오페라예요. 예, 근데 그 전부터 그 호위하다가 을미사에 호위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디가드죠, 명성황후에. 그 전에 그게 이제 장원 갈 때 얻고 튄 사람 이상반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실세였고, 그러니까 네가 내려가서 진압해.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양호 초토사, 양호란 말하면 호소하고 호남에 있는 농민군을 진압해서 초토사예요. 가서 진압해라. 농민들이 내려온 걸 알죠. 군사랑으로 들어오거든요. 유인 작전을 어디까지 가느냐? 전라남도, 그때는 뭐 전라남도 전라도였겠죠. 장성, 황룡철 끌고 가서 승리합니다. 장태를 이용해서, 장태란 게 흔히 말하면 그 닭을 이렇게 모아라서 넣는 이게 태 있잖아요. 닭집이죠. 그걸 이제 앞에서 놓고 하니까 총알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황룡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이제 들어가는 전주성을 점령해요. 4월 27일 날. 그래서 이제 전주에서 이분들은 이제 전주에 있는 향토사가들은 주로 뭐 하냐. 이날이 최고의 날이야. 그래서 동학농민전쟁 기념일. 그럼 이제 고창 쪽에 뭐라는 줄 알아? 아니야. 고창이 이런 날. 부안은 부안. 정읍은 정읍. 다 자기들이 있는 데가 다 최고예요. 지자체들이 왜 이렇게 싸우느냐? 저희가 보면 이거 다 중앙정부로부터 좀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가서 제가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5월 4일 날 이제 쫓아옵니다. 청나라 군대도 들어와요. 우리 쪽에서 이제 지원 요청했거든요. 일본군도 자동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갑신정 이후에 탄진조약 따라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위기에 빠져요. 이건 아니었던 거예요. 설마 일본군이 따라 들어올 거 생각 못 했던 거예요. 이러다 청일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위험해진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 무슨 방침을 바뀌냐면 타협하자. 농민들도 문제 생겨요. 아니 우리가 지금 외국군 끌어들이려고 일으킨 게 아닌데 그래서 양자 쪽에서 타협하자. 그래서 5월 8일 날 농민군이 전주하약을 맺습니다. 홍계훈하고. 그게 역사적인 타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타협의 정신들이 몇 번씩 있어요. 저는 이때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3.1운동도 그렇게 생각해요. 거적적인 거기는 지식인, 뭐 상류층, 농민, 뭐 이런 노동자 다 같이 3.1운동 이런 기회들이 몇 번 있었었는데 이게 첫 번째 만남이에요. 정부도 이건 아니다. 농민군을 받아줄 건 받아주자. 그럼 농민도 농민대로 무리한 요구는 빼고 정부가 받을 수 있는 안을 주장하자. 이렇게 해서 해요. 왜? 청일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국권이 위기에 빠지니까 그런 점에서 대타협을 합니다. 이때 나섰던 인물이 김학진이에요. 전라감사로 내려와요. 이분이 바로 이제 어윤중 같은 인물이에요. 농민과 타협하지 않으면 우리 이러다가 먹힌다. 일본이나 청나라한테. 내려서 이제 전봉자 담판을 하고 여기서 이제 직강소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농민자치기구를 만들고 정부는 그걸 도와주는 걸로. 너무 잘 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본이 이걸 가만두겠어요? 일본은 이모굴란트 한번 깨졌지, 갑신정 깨졌지. 늘 일본의 꿈은 뭐냐면 한반도를 먹고 대륙가는 게 꿈이에요. 요시다 쇼닌 선생의 말씀이에요. 일본의 대표 양명학자이자 세국론자였다가 훗날 일본이 살기 위해서는 이 아시아로 나가야 된다. 특히 한반도, 만주, 중국을 먹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옛날에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생각 그대로 받은 사람이 요시다 쇼닌이고 그 제자들이 다 누구냐? 이토 히로부미 그 무리들의 명치 범벌 정부가 다 그 세력이었고 다만 내부에서 이제 흔히 말하면 언제 할 거냐? 그래서 이미 이제 70년대부터 이제 정한론을 얘기했던 사람이 있고 사이코 다카모리 같은 분이 있고 아까 이토나 이제 이하나미 같은 이제 이하쿠라 같은 이제 온건파인데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지들끼리 전쟁해요. 이른바 정한론을 가지고 한국을 정벌을 하자고 할 때 이걸 우리는 세이난 전쟁이라고 그러죠. 서남 전쟁. 그래서 마지막 싸움이 구마모토 성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구마모토 그 검은 성 남자같이 생겼다가 구마모토 성이고 여자같이 생겼죠. 아주 이쁜 성이 있어요. 힘에 다 가셨네요, 그렇죠? 예, 너무 이쁘죠. 그 두 성을 얘기하는데 그걸 구마모토 그게 훗날 이제 영화 되죠. 미국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 그게 마지막 이제 세이난 전쟁 때 사이코 다카모리 그 그룹들이 마지막 처절하게 이제 죽는 얘기로 끝나요. 그러나 온건파도 언젠가 한반도 먹자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93년 때 이 청일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왜? 우리가 물러갈 수 없다.
우리가 그랬거든요. 우리 이제 타협됐고 농민군이 물러났다. 두 나라 다 물러가니까 청나라는 가겠다는 거야. 해결됐어. 나 갈래 했더니 일본이 안 된대. 왜? 여기에 나와 있는 일본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겠대. 근데 또 한 가지 더 나가. 우리가 개혁해 줄게. 우리가 한다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냐. 경복궁을 점령해요. 경복궁을. 누구를 앞장세워서? 대원군을 앞장세워서. 대원군은 왜 그러면 들러리가 됐느냐? 개인이 야망이 있는 거야. 내 뺏긴 걸 찾아야 되겠다. 이목을 내가 찾았는데 인주도가 한번 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손주가 있거든. 이준용이라고. 인질로 건 거예요. 너 손주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앞장선 거예요. 요거 또 한 번 한 게 언제? 을미사변 때 또 한 번 해요. 그때도 또 대원군을 앞장세우죠. 왜냐면 일본은 항상 지들이 앞에 가면 불 보이는 거 알기 때문에 항상 대원군이 요청해서 너희들이 요청해 내가 간 거지 일부러 간 거 아니다. 이때도 경복궁을 점령해서 이른바 개화파 내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농민하고 이제 농민 정부가 다 해놓은 판을 엎은 게 일본군이에요. 이거 우리는 경복궁 점령이고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을 써요. 그리고 대원군파도 끌어들여요. 그런데 결국 대원군파를 박살내버려요. 왜? 반일파거든요, 대원군은. 결국 제거하더라고. 이유가 뭐냐? 전봉준과 밀서 왔다 갔다 했지. 전봉준은 나중에 신문할 때 계속 물어봐요. 너 대원군과 밀통했다. 너희들 둘이 합쳐서 우리 몰아내려고 했지. 전봉준이 끝까지 숨깁니다. 근데 제가 학계에서는 했을 거라고 봐요. 왜? 전봉준도 혼자이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대원군하고 아무리 싫어도 서로 생각이 달라도 하나는 맞거든요. 반일이거든. 그래서 전봉준과 왔다 갈 때 끝끝내 안 불어요. 전봉준이 나 혼자 한 거야. 대원군은 아무 상관없다. 근데 나중에 다 나와요. 중간 메신저들이 다 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대원군파를 완전히 쫓아내버려. 밀사들이 몇 명 있어요. 예, 심지어 김계남도 만나러 갔어요. 근데 김계는 아예 안 만나줘요. 나는 전봉주와 같이 못 논다. 근데 전봉주는 좀 달라요. 김계남은 급진강경파예요. 원칙론자인데 전봉주는 생각을 한 거죠. 이걸 성공시키려면 대원군의 또 힘도 필요해요. 왜냐면 중앙에서 뭔가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이에요. 굉장히 전봉주는 정치적이고 김계남은 운동가예요. 그러니까 둘이 좀 스타일이 달라요. 손아중은 약간 좀 기회주의적인 면이 있고 그러니까 세 명이 생각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전봉준이 굉장히 현실 감각이 있는데 그러나 원칙도 있어요. 근데 김계남은 처음부터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전봉준은 서울까지 손아중 와서 여기서 교수형을 당하는데 김계남은 전주에서 죽어요. 그때는 아직 사법개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교수형이 아닌 차명을 죽어요. 왜? 강경했거든. 본인이 양반 출신이 도광김 씨예요. 도광김 씨입니다. 도광 어딨냐 그러면 강진에 있어요. 강진이 그 탐진하고 그 합쳐서 한 말이에요. 그랬는데 거기 출신 양반 출신인데 더 강경했어요. 같은 도광김 씨 내에서. 그러니까 양반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양반들 원성이 너무 심하니까 그 당시 내려왔던 전라감사 이도재가 거기서 죽여버려요. 왜? 이거 불법이에요. 중앙에서 문제 삼았어요. 너 왜? 조선시대에도 함부로 못 죽이거든요. 사형수는 서울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래? 왜 최시용은 왜 대구에서 죽었나요? 왜 죽었냐? 올라오도 관찰을 왔는데 철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상이 일어나니까 차마 국상이 일어났는데 지금 다 풀어줘야 되는데 최시용을 서울에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 대구로 데려가. 그래서 대구에서 죽은 거예요. 원래도 최시용은 서울에 죽어야 돼요. 사형수니까 사상범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중 그 대구 가보면 여기가 최시용 순교지라고 돼 있어요. 어느 백화점 앞에 있더라고요. 대구에 답사를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만큼 김계남은 굉장히 원성을 삼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전봉준도 역시 이제 결국 우금치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나서 쫓기다가 숨었는데 순창에 잡혀서 올라오죠. 항상 밀정이 있었어요. 현상금이 컸거든요. 오지영이요. 나중에 다 기록합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그때 누가 일러 바쳤지? 피로리에서 누가 숨겨놨는데 누가 감췄지? 왜? 일부러 역사에 남긴 거예요. 왜? 얘 후손들은 혼내주라는 얘기겠죠. 다 써요. 누가 죽였다. 다 씁니다. 거기 기록 다 해놨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전봉, 손아준, 최경선, 김동인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종로 일가에 거기가 그 형부, 저기 법부 고 근처 거기 현재 지금 전봉준의 좌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영풍봉 가는데 거기 앉아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쭉 거기서 처형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놓은 거예요. 예. 처형이라기보다 교수형. 예. 뭐 전쟁 이렇게 납니다. 뭐 황토현 전투 승리도 하고 했지만 아까 결국은 마지막 전투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11월에 패배한 다음에 결국 체포돼서 이제 서울 올라와서 처형당합니다. 이걸 다 기록을 남긴 게 오종희 동학사입니다. 2차 독민전쟁 이거는 이제 알다시피 정부하고 타협했는데 일본군이 이제 경복궁 점령하고 친일 내각을 만들고 친일 내각이 이제 다시 농민군 진압을 오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죠. 이제 3내 집회 때 일어나서 다시 올라오다가 우금치 공주에서 깨지게 되죠. 그런 얘기고 체포돼서 올라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발통문 이게 전봉준과 백산에 모였습니다.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백산이 한 150m도 안 됩니다. 해발. 그래서 누군 그래. 그 거짓말 같다 백산이. 거기 어떻게 10,000명이 앉아. 저는 그걸 중심으로 주변에 다 있었다는 얘기지. 뭐 백산님이 있었겠습니까? 흰 옷을 입었으니까 일어서면 하얀 옷만 보여요. 그래서 백산. 원래 이름도 백산이지만 또 별명이 백산. 앉으면 죽창을 들고 있으니까 죽산. 그래서 그걸 이제 기록합니다. 당대의 그림이 아니라 훗날 상상합니다. 동도대장, 보국안민 이렇게 붙어있죠. 그리고 아까 우금치 전투. 그렇게 큰 고개가 아닌데 여기서 수많이 죽었다는 건데 결국은 화력 차이입니다. 여기서는 몇만 명, 뭐 10만 명 사이인데가 너무 심하고 왜냐하면 관군하고 일본군 500명도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깨지느냐? 그쪽은 기관장 단총이 있거든요. 그리고 모젤 뭐 포도 있지만 그 독일 기관총도 있으니까 화력에서 너무 밀려서 패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경복궁 점령. 일본에서 이런 그 일러스트에 돌았답니다. 왜? 자기들로서는 국민들에게 야 우리 지금 한반도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어. 국민들의 선전을 하기 위해서 저런 걸 남겨. 그래서 오돌이 나오죠. 오돌이 대사가 공사가 들어가는 얘기. 오돌이. 그 앞에는 이제 대원군을 항상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되는데 이 사진 남아 있는 게 일본에 이제 신문 기자가 쫓아온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래도 전봉준이 위대하게 보여요. 왜? 사무라이 같잖아요. 그래서 쫓아온다. 무라카비 텐신이 왔는데 이때 찍은 사진이다. 다들 이게 순찰에 잡혀서 올라가는 사진은 아닌데 이 무라카비 텐신이 거기다 남겨놔요. 이거 영사관에서 법무부는 간다. 웃기는 얘기예요. 왜 영사관을 가? 일본이 아까 말한 대원부의 관계, 신문할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데리고 간 거예요. 영사관에서 먼저 신문 받고 다 조사한 다음에 이제 조선정부에 넘긴 거예요. 그때 이제 압송대를 가는데 다들 고문받지 않았느냐? 왜 앉아서 그게 고문받았을 거다. 영사관에서. 알다시피 그 용동에 가도 영사관 있습니다. 일본 영사관. 그 지하 감옥 저도 들어갔는데 진짜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지들이 아무런 사법권이 없는데도 와서 한국인 독립운동가 거기서 다 고문했어요. 용종 영사관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뭐 했느냐? 중국 힘이 없었던 거죠. 뭐 영사관이 와서 뭐 해도 몰랐던 건지 아니면 몰라도 모르는 척 한 건지. 한번 나중에 가보세요. 용종에 있는 일본 영사관 건물 남아요. 중국이 잘 남겨놨어요. 지하 감옥에 따로 구금하고 고문하는 장소가 있는데 이때 영사관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걷지를 못하니까 저 둥우리 저기에다가 저렇게 한 거. 아니 걸어서 갔죠. 왜 저렇게 가겠어요? 저 분명히 다리 고문했을 거예요. 근데 영사관에서 했다는 증거예요. 저게. 우리나라 법부 아문이 오기 전에 일본에서 먼저 했고 그래서 집요하게 청나라 그쪽을 계속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안 하죠. 그리고 법부는 안 하는데도 나와 여기도 이쪽에서 합니다. 인정 안 해요. 나는 대원군과 아무 관계 없다. 걔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건 김계남입니다. 이건 어떻게 전주에서 남은 거예요. 참 유일하게 남은 거예요. 이거 아니었으면 우린 김계남을 영원히 모를 뻔했죠. 자, 농민전쟁 역사적 의의입니다. 이제 저는 아까 본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아래로부터의 개혁도 있고 위로부터 있다. 아까 어윤중 같이 집권 관료 중에 근대 개혁을 추구하면서 자주적 근대 국가를 만드는 그룹도 있었고 물론 실패는 했지만 그런 분들의 희생, 그분의 노력들을 이해해야 되면 또 하나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있는데 그때 전봉준, 김계남도 알아야 되고 그걸 역사적 남긴 사람 오지영입니다. 자기도 본래 참여했고
그래서 저는 동학농민전쟁 3.1운동 같은 성격이다. 왜? 아래 많은 사람이 참여했고 사실은 3.1운동도 초창기 학생 지식인이었지만 그 뒤에 지나가면 농민이었거든요. 대부분 농민이었거든요. 물론 폭력투쟁도 있었어요. 왜 있냐면 그동안 열받은 일이 많거든요. 땅도 뺏기고 세금도 많이 내다 보니까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서울에서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일어났고 그리고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 게 철도가 또 도와준 것도 있어요. 왜? 철도는 제국주의 침략의 그 일종의 네트워크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저항의 네트워크가 됩니다. 유관순 열사가 대표 중이에요. 서울에서 하다가 여기서 진압당하니까 바로 기차 타고 자기 고향 갑니다. 천안이 바로 코앞이야. 가서 거기서 또 조직을 한 거잖아요. 만약 기차가 없었으면 유관순 누나, 다들 누나로 배우셨죠? 노래가 그랬어요. 유관순 누나였어요. 남성적인 간지. 왜 언니가 아니고 왜 누나였는가? 유관순 언니였나요? 60년대, 70년대? 3월 하늘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이렇게 나갔죠. 바로 천안 가서 거기 이런 거 알지만 병천이잖아요. 아우네잖아요. 아우네가 이제 한자로 병천입니다. 순대로 유명한데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서울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났더라. 그래서 철도가 저항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3.1운동의 거적적 때문에 농민도 아래로터지만 그것이 정부의 개혁을 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게 아까 전주화야. 그 다음에 개혁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당시에 조세제도 개혁, 신분제 개혁, 정부도 다 합니다. 물론 하나는 빠졌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제의 탄생한 것도 기념했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 정부의 집권 흔히 말하는 진보적인 관료층들이 했던 개혁과 함께 밑으로부터의 개혁운동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그들의 삶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썼고 이 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30년이 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92년도에 제가 우리나라 31였어요. 이거의 확장판입니다. 그때부터 언젠간 이거 하겠다. 솔직히 제가 처음부터 나설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면 동학농민전쟁 연구자의 전공자들이 무지 많거든요. 기라성 같은 분이 무지 많아요. 저는 할 게 너무 많은데 아무도 안 하네? 한다면서 그런 가운데 이제 대우 쪽에서 해보겠냐? 그래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아카네 출판사에 이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혼자 제가 하겠습니까? 교율도 다 그분들이 하셨어요. 저 처음에 그런 거칠 짝이 없습니다. 이 문장도 아니에요. 개발서 해발인데 그거 다 편집진에서 하나하나 잡아. 이거 아닌데 문장이 아닌데 비문인데요. 그래서 늘 이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한 게 그분들은 잘 안 드러나요. 필자만 크게 나타나고. 늘 미안합니다. 여기도 와 계십니다. 근데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책에 써 있습니다. 혹시나 보시면 이 양반이구나 이런 생각인데 제 30년 만에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93년대 글 발표하고 24년이니까 거의 31년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가 참 똘똘했구나. 그래서 젊었을 때 많이 이렇게 해놓은 게 훗날 이렇게 수확을 하는구나. 봄에 씨앗을 잘 심어놔야지 걷는구나. 저도 굉장히 자랑합니다. 선배들 시키면 좀 하라고. 선배들이 일부러 골탕 먹이는 거 아니다. 다 의도가 있는 거야. 좀 나이 많은 사람 얘기 좀 들으라고. 저도 그 덕분에 그때 논문 썼고 그리고 책을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졸지에 사회경제 연구자인데 이것 때문에 동시에 농민전쟁 연구자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더 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구성상 특징이 이렇습니다. 이제 이분은 보통 청도교 역사는 다 어떻게 교집을 썼습니다. 뭐 최재호, 최시영, 손병희 이렇게 나가요. 이분은 나중에 어떻게 써요? 그 이름 다 빼버려요. 신격화 시키지 마. 하지 말고 도로 개설, 도의 창시, 도의 계승. 이 동학의 정신은 교주가 아니라 도야, 도. 이 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계승하고 발전해요. 그 중심은 놉니다. 그 또 하나 중심은 농민 중심이에요. 보통 사람이 얘기를 중심으로 합니다. 뭐 교주가 뭘 했고 간부가 뭐 이거 아니다. 농민들이 여기 주체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재우, 최시영, 손병이 이어지는 건 너무 싫어요. 천도교 지금책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천도교 이제 홈페이지라 다 봤는데 여기서 못 벗어나요. 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기독교나 불교 똑같아요. 교주 중심을 쓰는 건데 이 양반 절대 반대. 우리의 중심은 교주가 아니야. 도의 발전이야.
그래서 책 체제가 도의 창시, 계승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창도 계승 단계로. 그리고 또 하나, 새 인물 외에 누굴 또 높이 하나? 전봉준을 높이 평가해요. 뭐라고 하냐? 최시영 체제에도 붙인 선생이에요. 선생이. 선생이라면 여러분들 굉장히 폄하한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나 인플루언스 된 건데 논어에도 나오지만 먼저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경험이 많고 학식이 많은 선생. 그리고 늦게 태어난 후생. 그래서 40이 되어서 다들 발전하죠. 우리가 늘 배우는 게 후생가외라고 합니다. 논어에 나온 말이에요. 공자님 말씀. 왜? 늘 뒤에 늦게 태어난 사람을 늘 두려워하라. 왜? 나를 극복할 거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흔쾌하게 받아들여라. 근데 40이 넘어도 날 못 넘으면 싹 쓰고 노란 거예요. 뭐 비근한 애인지 뭐인데 링컨이 그랬다잖아요. 누가 누구를 추천했어요. 이 사람이 이 자리에 맞습니다. 그다음에 얼굴 보더니만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얘는 아니야. 왜? 40 이전에는 얼굴은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영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낳았는데 근데 40이 넘어서의 얼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범죄형으로 낳았어도 본인이 수련과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얼굴이 바뀐대요. 그래서 링컨이 의외로 사람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 뽑을 때. 찾아보세요. 이것도 거짓말이 있습니다. 근데 링컨이 그랬다는 거예요. 40 이후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다 얼굴에 나타난답니다. 저 사람이 좋은 인격인지. 그래서 옛날에 삼성 이병철 회장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싶을 때도 있어요. 그 양반 관상쟁이가 있었다며요. 그게 순 엉터리, 미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도 그래서 40 너머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선생이라는 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분은 꼭 넣어요. 오지영이 전봉준 선생을 불러요. 다른 사람 절대로 안 불러요. 딱 네 사람. 최재우, 최시영, 손병희, 전봉준. 물론 교주란 말, 신사란 말도 안 붙여요. 신사, 대신사 이런 걸 안 붙여요. 다 선생이. 교주 반전에서 같이 다룬다는 점. 그 다음에 초고본에는 있는데 간행본은 없습니다. 이게 가장 또 쟁점이에요. 다들 왜 이렇게 오지영 동학사 간행 보면 아니 일본군의 그 죄악상을 왜 고발하지 않느냐. 이거만큼 비역사지고 맥락을 모르는 논리. 그러면 그 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검열을 통과하겠습니까? 다행히 초고본에 있네. 이게 나옵니다. 어떻게 한다? 제노사이드야. 민간인데 무기도 없는데 죽여. 총으로 쏴 죽여라. 남기면 안 된다. 이른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제 그 청산, 그러니까 그 청야 전술이라고 해. 근데 이건 지들이 싸우던 전투와 똑같아요. 저희들이 전국시대 때 이렇게 싸웠거든요. 센거쿠 때도 싸울 때 보면 살리질 않아요. 항복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인물들은 다 죽여요. 절멸시켜요. 임진왜란 때 마찬가지. 부산 동네 선수 다 죽이잖아요. 이게 일본의 전술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목숨을 경시하는 거. 왜? 다 신이 될 거니까. 다 신이 되죠. 가미가 되잖아요. 가미가제 같이. 그러니까 사람 죽인 걸 무서워하질 않아요. 겁을 안 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다 죽여. 이건 똑같이 1907년 8년군의 의병 전쟁 때도 이른바 남한 초토화적, 남한 대토벌 작전인데 그때 다 죽여요. 칼로 찔려 죽여라, 몽둥이로 때려 죽여라, 불에 태워 죽여라. 심지어 불에 목을 올라줘. 방법이 너무 많아요. 고통스러워 죽이는 땅에 묻어라, 나무에 매달아라. 이게 그대로 있는데 이걸 다 썼어요. 물론 간행본은 없죠. 그러나 본인이 겪은 거니까. 또 3.1운동이 너무 짧게 써서 이것도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척의 척양도 동그라미를 쳤어요. 검열을 걸리니까. 독자가 알아서 상상하라는 거죠. 그만큼 검열을 의식하다 보면 굉장히 옹곤하게 쓴 거예요. 그러나 초고본은 그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지영의 동학사는 근대사를 넘어서 천도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난 본인이 얘기해요. 천도교가 너무 신격화되고 인격화된 걸 비판하고 정말 최재우의 정신으로 가야 된다. 최재우가 그 말 하거든요. 그 돌을 닦는 과정에 신이 나타나, 상제가 나타나거든요. 야, 내가 도와줄게. 안 믿어 해. 믿지를 않아요. 대화를 하면서. 못 믿겠습니다. 내가 더 고민할게요. 근데 다른 종교는 아니거든요. 딱 신이 와서 뭐라고 그러면 예, 맞습니다. 다 따라가는데
오히려 최재원을 의심했어요. 그만큼 최재원은 상당히 인격화된 면도 있지만 유교의 기본 원리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 어떤 땐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유불선 뭐 합했다? 아니면 심지어 뭐 기독교 영향을 받았다? 물론 영향 받았겠죠. 이른바 상제 인격화하는 거. 그러나 기본은 수심정기예요. 내 마음을 지키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수신정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난 유교의 한 단계 더 진전된 모습, 오히려 민중화된 거 아니냐. 왜? 복잡한 교리보다 민중들이 쉽게 하기 위해서 주문을 걸고, 이건 이제 민중화되는 거죠. 왜? 민중들이 어떻게 노노맹절 다 외우겠습니까? 오히려 더 한 가지 주문을 딱 맞는 이것만 외치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내세가 없어요. 천도교 지금도. 유교에서 온 거예요. 유교는 내세가 없잖아요. 공자님이 그러잖아요. 말을 못하겠다. 귀신이 있다 그러면 푸닥거리 하나 정신없을 거고, 없다 그러면 이것들이 제사 안 지낼 것 같고, 그래서 말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애매모호한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손들이 제사 안 지낼까. 네, 그런 건데, 그만큼 내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유교를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중요한 게 패전개혁, 이걸 이제 다들 비판합니다. 못 믿겠다. 이 내용 없다. 다른 데는. 일부는 중복된다. 그러나 안 보인다. 그 중에 하나 문제되는 게 마지막이에요. 12개조, 12조. 토지는 균등히 나누어. 이게 관하에 냈던 문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정이 이건 만들어낸 거다. 허구다. 특히나 20년대, 30년대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끼얹는 거다.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창작. 이거는 이제 학계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이제 보수적인 인사들뿐만 아니라 학계 내에서도 다른 관할 문서에 없다. 근데 두 번이나 이렇게 할까? 20년대에도 이게 나오고 40년에도 나와요. 좀 내용이 바뀌었는데 이걸 갖고 논쟁이 있어요. 토지의 평균 분작은 나와요. 40년에 강요했는데 안 나오는 게 하나 있어. 농군의 두로법은 장려할 거. 이게 농민군과 정부 간의 타협안이었는가? 이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다들 이게 농민이 먼저 개혁안이고 아까 말한 간행본은 5월 8일 날 정부에 내놓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건 자체 정강. 물론 정강이라면 그때는 안 썼겠죠. 프로그램은 쓰진 않았지만 나중에 근대어죠. 정강 프로그램. 이거는 자기 내부 얘기예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자. 자, 첫 번째 인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자. 생명 경시하지 말자는 거예요. 마지막 농군의 두례법을 장려하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모내기를 끝내고 모였어요. 5월 달에. 그러니까 3월 달에 일단 모판에 얻고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모내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주성에서 물러난 이유 중에 하나는 홍계원의 압박도 있고 청일전쟁 기미도 있지만 또 하나 자체적으로 농민들이 도망가고 있었어요. 왜? 농사꾼이잖아요. 모내기 해야 돼 지금. 그래서 5월 달에 막 도망가는 사람 나왔어요. 전주성에서 몰래 빠져라. 그러니까 전봉준서도 내부적으로 감췄지만 그게 감춰지면 되겠어요. 홍계원이 다 알고 있죠. 농민들이 좀 도망간다? 농사. 모내기 해야 돼. 나 먹고 살아야 돼. 농민의 관심은 전쟁도 관심이지 내가 왜 전쟁을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일상적인 삶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 정강이 뭐냐면 두례예요. 두례가 왜 필요하냐. 품앗이와 두례가 왜 다르냐. 죄송합니다. 품앗이는 두 집이 서로 바쁠 때 서로 노동력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오늘 이 집이 한다? A, B가 있으면 A가 B를 도와주고 B가 A를 도와주고 두 집 사이인데 두례는 그게 아니라 공동 노동이에요. 우리 마을에 두례꾼을 만들어 두례를 조직을 해요. 두루다 이런 뜻이죠. 요즘은 서클, 동아리 같은 거 했다가 김매기는 엄청나게 바쁘거든요. 여름 때 3번 이상을 해야 되는데 이건 한꺼번에 노동력이 들어가지 빨리 끝내고 다음날 다른 집 거 해줄 수가 있어요. 한두 명이 서로 두 집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때를 놓치면 김매기 안 하면 농사 망합니다. 피 뽑아야지, 잡초 뽑아야지. 그러려면 알다시피 단순한 품앗이 차원이 안 돼요. 그래서 두례가 조직돼요. 그리고 아주 농악이 이때 하는 거예요. 일이 너무 힘드니까 누군가 깽가리 징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게 농악이에요. 이게 두례고 두례가 된다. 이건 정부가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자체 정강이다.
물론 저만 계속 주장합니다. 저만 외로워요. 왜? 오지영 동학사 못 믿겠다니까. 저는 이 두 개 안이 있다. 하나는 자체 정강, 또 하나는 정부에 요구한 안. 두 개가 따로따로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름도 정강이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학자들이 12개조가 아니라 더 있었을 거다. 그래, 더 있어요. 다 참. 근데 오지영이 다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다들 뭐라 그러면 오지영이 이게 거짓말 치는 거예요. 12개 아닌데 왜 20개 넘는데 왜 그래? 저는 오지영이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20년대에. 솔직히 막 문서가 남은 것도 아니고 도망다니며 바쁜데. 저는 일부일 거다. 그중에 핵심적인 것만 뽑았을 거다. 그러니까 12개에 너무 이렇게 눈에 빠져가지고 이거 자체가 문제니까 다 문제 아니라 본인이 기억을 못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12개조로 박을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안은 들어있을 거다. 특히 요거는 자체 정강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이제 무리한 생각일지 모르는데 왜 그럼 토지개혁이 그렇게 저보로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게 이제 오지영 동학사의 초고본에 나온 거예요. 이건 직접 본인이 쓴 거예요. 거기 강령이 나와 1. 임명을 뭐 가비하지 말라 하지만 쭉 나옵니다. 마지막에 토지를 하라. 그리고 끝에 보면 두례가 나와요. 예, 이게 이제 국사 편찬에 이제 소장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자,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이 양반이 파랑새를 다 채집을 합니다. 천도교 교단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뭐 우리 저기 교조가 박인호가 손병희 선생님 뭘 했는데 선생도 아니 신사학계에서 뭘 하셨는데 그 신자는 에스카이어가 아닙니다. 그 귀신할 때 신자예요. 그리고 스승사자인데 그런 거 얘기하는데 이 양반은 농민들은 뭘 이때 바라봤을까? 그때 나오는 게 새야 파랑새야. 파랑새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남겨요, 남대로. 새야 녹두새야. 여기 녹두장군이 났다는 말이 있어요. 윗역새야 아랫역새야 전부 전주고부 녹두새야 한박족바 열나무 딱딱해요. 후여 딴 놈도 오지 마라. 또 새야산 노록두새 녹두새 앉지 마라. 청포장수 뭐 청나라 군대다. 지금도 논란이에요. 저게 전봉준이다. 뭐 논란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 당시에 민중사에서 불리는 노래가 무지 많은 걸 가능한 채집을 합니다. 새야 파랑새야. 이걸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 전자를 저렇게 썼을 거다. 그래서 전두환 시대 때 의외로 그 정읍에 있는 동학 그 박물관이 동학농민혁명박물관 한번 커져요. 더 한번 커져요. 동상도 세요 그때. 왜? 전두환 씨가 우리 저기 먼 저 할아버지야. 그래서 이때 되게 크게 만든 근데 비판들 무지 많아요. 너무나 근엄하고 너무나 권위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도 답사 가면 싫어해요. 그 동상을. 그래서 따로 만들잖아요. 다른 걸로. 여기서 이 틀린 거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서. 자, 쟁점 문제, 토지 평균 분삭사. 왜 나는 계속 이걸 믿을만 하더냐? 저는 사회주의 영향이 아니라고 보는 게 1920년 중반인데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주의가 그렇게 막 들어올 때가 아니에요. 물론 1925년 올해가 이제 흔히 조선공산당 100주년 한데 얼마큼 이론을 알겠어요. 더구나 오지영은 노인이에요. 뭐 박헌영 같이 이렇게 젊은 새로운 신앙만 받은 사람 아니에요. 무슨 그런 것까지 알고 그런 거 썼겠어요. 물론 최동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이렇게 사회주의 강령 이념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확산된 시기 아니에요. 이 양반은 구식 지식인이에요. 사회주의 영향 아니다. 1908 공의 일제 검열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사회주의 색채를 지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왜? 최동이가 빠졌거든요. 아니 본인이 만일 토지 평균 분작사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뺐을 거예요. 근데 나는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건 넣고 최동희는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빼버렸어요. 의도적으로 이건 남긴 거예요. 창작이 아니. 이건 내가 겪었어. 내가 그때 봤어. 토지 평균 문제 있었어. 그러니까 남겨도 돼. 그러나 최동희는 지금 현재의 문제. 이거 괜히 이 최동희 건드렸다가 이거 같이 도매권 넘어간다. 그래서 일부러 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고 있을 수 있어요. 자료 부실 때문에 패전국 그 자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토지 평균에서 처음부터 있었을 거다. 그리고 명확한 증거. 제가 이것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아까 막 유형원 얘기가 다산 얘기가 그건 추론이잖아요. 뭘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반론을 못합니다. 뭐 추론인데. 근데 이것만은 제가 얘기합니다.
일본의 도쿄 아사히 신문 기자가 왔어요. 인터뷰가 아니라 일본 영사가 갑니다. 직접 만나지는 않아요. 영사관에서 요즘 말하면 주잖아요. 검찰청에서 뭐 주듯이 자료 줍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 뭐라고 썼냐 저기에. 나는 산림과 전제, 토지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일으켰다고 말을 해요. 일본 영사 신문을 받을 때 너 왜 했어? 하니까 나 그것 때문에 한 거야. 대원고 관계자 그거 아니야. 그럼 대원고 나오면 생각이 달라. 이 기사가 소개가 돼요. 90년대 그 박명 선생의 일본 유학 과정에. 저도 이번에 5월 달에 갔어요.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소개한 것만 봤지 신문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일본 국회 도서관 갔어요. 원본을 안 보여주네. 마이크로필름도 안 보여주네. 저기 가서 보세요. 축세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찍었죠. 물론 이건 다른 사람 찍은 겁니다. 9.23년 3월 21일 날 우리나라에 소개됐지만 한번 보고 싶었어요. 신문에 어떻게 진짜 그대로예요. 전봉준하고 신문 과정이 다 나와요. 너 왜 했어? 저는요. 토지제도, 전제와 또 하나 산림이었어요. 왜 산림이 문제가 됐냐면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도 산림이 굉장히 사유화됐습니다. 우리들은 뭐 산림은 무주공산 아니냐? 아니에요. 조선 후기에 무지 양반들이 좋은 땅 다 가졌어요. 말이 명당 찾기지만 실제로는 산림이 나오는 게 많거든요. 목재뿐만 아니라 무수한 게 나와요. 서양의 이른바 양이 사람을 먹는다는 토머스 모의 유토피아에 나온 구절이에요. 물론 아칸에서 나왔지만 그 구절인데 그게 뭐냐면 앵커로즈 운동 때 이른바 젠트리니 귀족들이 먹잖아요. 우리나라 양반들도 산림을 무지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일제가 사실 토지조사 사업보다 산림조사사랑 임야조사사를 먼저 하려고 그랬어요. 왜? 간단할 거야. 국유질 거야. 대부분. 뚜껑 열어보니까 사유지가 무지 많은 거예요. 양반들이 엄청난 땅을 갖고 있는. 그래서 야 토지 먼저 해. 임야 나중에. 그만큼 임야도 굉장히 사유화된 거예요. 그렇다면 전봉준 그 당시 뭘 느꼈겠느냐. 토지뿐만 아니라 임야도 문제가 있어. 흔히 말하면 우리는 원래 정신이 산림천택 여민공지예요. 산림과 천택, 못, 저수지는 여민공지, 백성과 함께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기본 정신, 공유지 정신이 있어요. 그게 공공성이에요. 근데 조선 후기 오면 이제 우리도 자본주의가 발달하니까 산림이나 토지도 다 사유화 상품화 되는데 그만큼 심각하니까 전봉주도 이거 두 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신문 기사에 나와요. 누가 그래요? 야, 이거 네 얘기잖아. 내 얘기 아니잖아. 기자가 한 얘기예요. 제3자가. 그럼 저 일본인 기자가 뻥을 쳤느냐? 기자가 뻥을 치려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뻥 아니죠. 그런데도 학계는 관악문서 안 나오니까 못 믿겠다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관악을 의도적으로 뺐을 거예요. 왜? 기록이 남으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토지제도 이거 담기도 싫은 거예요. 정부는 아예 기록에서 빼버린 영원히 이거는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는 저는 안 담았다고 봐요. 의도적으로. 그런 거 꽤 많아요. 지우는 거 있죠. 옛날에 보면 지우자를 삭제하잖아요. 마찬가지 전봉은 이건 너무 위험한 발언이야. 이건 남기면 안 돼. 왜? 정부는 대부분 다 대지주니까 토지제도 얘기했다가는 너 뭐야?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싫지 않았을 거다. 그러나 일본 신문 기자는 영상 들은 얘기를 전달한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모종의 동학산 토지 평균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의미가 있느냐? 훗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건국강령 때 뭐가 나오냐? 일본에게 뺏긴 토지 국유는 다 개혁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정신이 어디 이어지냐? 1950년 농지개혁에 들어가요. 이른바 재헌헌법에 들어가지만 농지개혁 실행돼. 물론 북한하고 달리 우리는 급격하게 안 하죠. 그러면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아니라 우리는 유상몰수, 유상분배예요. 그러니까 농지만 해요. 과격하게 안 합니다. 근데 그 정신이 어디서 왔겠느냐? 여기서 온 거예요. 뭐? 흔히 말하면 경자유전의 원칙. 경자가 뭡니까? 경작하는 자는 토지를 가져야 된다. 저는 농지개혁이 안 했으면 저는 6.25 전쟁 때 남한은 적화됐을 거예요. 왜? 농민들이 그쪽 편을 다 드니까. 근데 아다시피 이승만 정부, 뭐 본인의 의지도 있지만 그 당시에 농민들의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북한이 토지 개혁하니까 우리는 뭐야? 그러니까 그래서 미군 정도 해라 한 거예요. 그 농지 개혁을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인민군에게 북한에 동조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내 땅을 이미 받았는데 왜 집단 농장이야? 난 싫어. 그래서 남한이 적화가 안 된 거예요. 사회주의가.
그리고 그 농지개혁에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결국은 그걸 가지고 지주들이 물론 증권을 받죠. 토지 그 증서를 받아요. 받아 6.25 전쟁 중에 6.25 전쟁이 너무 힘든 거예요. 견디기가. 왜? 돈이 바로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 누구한테 파느냐? 정주영, 이병철한테. 이들이 그 집가증권을 팔아서 일본이 남겨놓은 공장들 인수를 해요. 한국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지주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산업화가 되고 농민이 성장하니까 당연히 대학을 보낼 수가 있고, 물론 우골탑이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한국 경제에 우수한 인력이 나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안 했더라면 우리 필리핀 꼴 나을 거예요. 왜? 필리핀은 못했거든요. 미국이 했었지만 워낙 토고들이 강하니까 마르코스니 무슨 집안이 다 그 집안이에요. 필리핀이 처음엔 잘 나갔죠. 그러나 토지 개혁을 하지 못해 농지개혁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는 정체가 됐고, 우리는 50년대 60년대 그 덕에 경제 성장과 우수한 인력이 나왔고요. 어쩌면 전봉준의 그런 얘기들이 외침이 실패로 돌아갈지 몰라도 훗날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민주화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북한식으로 하지는 않았으니까 더 다행이죠. 사실은. 저는 이 기사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게 이런 거다. 정부는 물론 안 받아요. 그건 없어요. 토지 개혁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는 유교를 다시 두 가지가 있다. 주요의 변통과 중용의 시중이다. 왜? 유교는 성리학도 유교의 하나예요. 성리학 사회사상인데 유교는 끊임없이 새로운 거 원합니다. 주역이 뭐냐? 변통이에요. 궁즉변. 궁하면 변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원칙이면 중용이다. 시중. 세상의 변화에 맞춰라. 그래서 훗날 영남 유학자들도 항상 보수가 아닙니다. 이들 중에도 저런 전통이 있어요. 우리는 안동하면 다 보수라고 생각하지 아닌 분들이 있어요. 석주 이상용 선생 같은 경우에 다 팔고 만주로 가서 이혜영 선생과 같이 만들잖아요. 신흥무관학교. 이분들은 다 유학자들이에요. 왜? 나라가 어려우니까 때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변혁이고 시중이에요. 그러니까 유교 내에서도 스스로를 계속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적인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유교도 다시 봐야 된다. 근데 너무나 이제 서구 사상이 경도되다 보니 유학하면 뭐 고리타분하고 반동적이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 원론에 입각하면 주역이라는 게 끊임없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지만 살지 못한다. 예. 아까 말한 대로 그 주문이라든가 이거는 민중들에게 좀 더 내면화하고 스스로가 주체 세력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제사도 조상에 의해서 지내지만 나를 향해서 지내라. 나 잘되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 혁신이죠. 유교는 그건 아니에요. 조상을 위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내 자손들을 위해서. 요즘은 그런 말이 또 맞아요. 솔직히 우리 자손들을 위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잘 되라고. 이런 것들도 바로 따르고. 그리고 해월은 또 이런 얘기하죠. 중요한 여성 해방에도 낫장서 해월이. 함부로 대하지 마라. 여성들에게. 농민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어린이 때리지 말라. 그게 방정환 선생이 이어받은 거예요. 방정환 송병의 사이니까. 그러니까 천도교 안에 평등 사상이 어린이 여성까지 포함한 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권도 얘기해요. 누구는 그것까지 요즘만 동물권도 인정했다. 이건 너무 심하긴 한데 맞아요. 우마육초도 학대하지 마라. 그래서 이거 크게 하면은 뭐가 돼요? 요즘은 동물권 보호에 앞장섰다 이제. 그리고 사람이 오거든 하느님이 온다고 생각해라. 다 우리는 같은 하느님이다. 평등하게 서로 존경해라. 그런 뜻. 아까 말 어린아이를 때리지 말라. 이런 아주 혁신적인 내용이 있으면.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다들 이게 정치를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천도교가 가장 했던 거는 이제 북한이 김일성의 손아귀에 들면서 천도교 신자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남쪽보다 평안대 무지 많았어요. 그 신자들이 다 잃어버리니까 천도교로서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천도교가 이렇게 교세가 위축된 거예요. 예, 그래서 천도교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대중화되는데 만만치 않죠. 요즘 쉽지 않죠. 그런데 안 부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왜 안 부를까요? 아까 말한 대로 신격화 반대하는 오중의 동학사 노선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책이 있냐? 저는 오중의 동학사 농민전쟁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당시 농민들, 아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어떻게 개혁하고 바꿔나가는가, 그 생생한 게 기록했다는 의미에서 저는
의미가 있고 오늘날도 끊임없이 한번 고민해야 되고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여전히 우리는 보통 사람이니까 우리가 무슨 영웅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돈 많은 아주 최고의 재벌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고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우리 이웃하고 잘 지내는 게 꿈이잖아요. 저는 이때 농민들도 그런 아주 소박하고 일상적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선 거지 뭐 거대하게 뭐 나라에 뭐 역적질하고 나선 거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지영의 동학사는 농민이 지식인이 남긴 어쩌면 살아있는 기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